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꼼지락거리는 것도 있고 걸음걸이도 너무 클럼지하다 그러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경미하지는 않은 특성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스쿨을 수석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천근아입니다. 요새 와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다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연기나 그 시나리오를 보면 상당히 단편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거를 그 연출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자폐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도 잘 묘사해주고 그냥 전형적인 것만 묘사하지 않고 아주 다각적인 측면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조건 이상하게만 보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예전 같으면 좀 시혜적으로만 뭐 도와준다라든지 그랬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괴롭힘도 당하고 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걸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한바다라는 이 로펌에 들어오기 전에는 취업에서도 자꾸 좋지 않은 결과들을 겪었고 또 학창시절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아버지가 시금치를 다듬었나요? 뭔가를 다듬는 장면이 나왔어요. 식당을 하시니까, 김밥집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영우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시금치를 네가 좀 시금치 다듬는 거 도와줄래?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고 일어나 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통의 정상적인 이제 성인이라면, 어른이라면, 내가 그냥 하는 신용을 뭐 한다거나, 내가 바쁘지만 뭐 조금 다듬다가 갈게요라든지 그런 융통성 있게 이제 대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바쁘면 안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마치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얘는 반항을 하나? 얘는 왜 이렇게 딱딱거리게 수능적이지 못해? 저항을 하네. 상대방 말을 이렇게 일종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데도 그걸 거절해버리네. 그러면서 상대방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런 장면. 근데 아버지는 이제 딸이니까 우영우의 특성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배려해주지만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일종의 대인관계의 어떤 트러블,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고지고대로 설명해 주니까 마치 가르치려 드는 것 같고 마치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폐 그 스펙트럼 장애 중에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그 구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이제 사람들, 친구들은 일종의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교실 내 순경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우리 반의 규칙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죠. 선생님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 뭔가 잘못을 살짝살짝 위반을 하는 애들을 본인이 이렇게 지적하고 다니면서 또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단도리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는 정확하게 FM대로 생활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권민우 변호사인가요? 권민우 변호사하고 우영우 변호사가 그 결혼식이 이제 파토가 생긴 그 남자 신랑 쪽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면서 뭐 부자들은 철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봐요 라고 했더니 우영우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농담이었군요. 그러고 나서 얼른 농담이었군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나 그런 정도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고기능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티를 안 내는 정도로 변해가요. 자기를 이렇게 마스킹 하죠. 뭐 위장을 한다라고 할까요? 캐모플라지.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캄프라치라고 하는 캐모플라지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그런 캐모플라지하고 컴펜세이션, 보상을 하는 거가 좀 돼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좀 아니까.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좀 참아야 되겠다. 거기서도 우영우가 지연 반영어, 뭐 반영어 금지, 뭐 그런 말을 속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어떤 문제점이 될 만한 특성들을 본인이 스스로 매스킹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돼요.
그 서울대 로스쿨 수석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캐릭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모습을 보여줘야 대중들이 아, 이 변호사가 자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명확하고 뚜렷하고 이렇게 전형적인 자폐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렇게 지능이 좋은 경우에는 거의 학습이 되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셀프 학습이 돼서 어느 정도는 거의 정상 환자들, 정상인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거나 같이 친밀한 어떤 조직 속에서 지내게 된다거나 함께 일을 한다거나 또는 함께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답답함과 그 고지식함 때문에 이제 힘든 경우는 있고, 뭔가 자기 스스로도 루틴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가 본인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거의 그 표시가 안 날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너무 전형적인 자폐 모습, 마치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보여줄 법한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능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일반 아마도 자폐 부모님들이나 진짜로 고기능 자폐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뭔가 어색하다, 안 맞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 일반 대중들, 자폐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 무슨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를 모르는 이런 대중들한테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드라마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인식률을 높였고, 또 주변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보이는 뭔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돼서 좀 화가 났던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있었을 때 훨씬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이 드라마가 매우 순기능이 많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재적으로 이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서반트 증후군이라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뭐 음악 천재, 미술 천재, 왜 그 흑인 화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3살 때 진단받았던 스티븐 웰셔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뉴욕 그 택시, 그리고 맨하탄 그 거리들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서 되게 그 원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세밀하게 그리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세밀 화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어서 런던에 런던 아이가 있는 그런 풍경이라든지 그런 걸 그린 장면들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 강의할 때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그런 쪽에 미술 쪽에 재능을 보인다거나, 또 어떤 시공간적인 그 기억을 굉장히 잘해서 맵이라든지 그런 걸 그냥 쫙 이렇게 그려낸다거나.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설계도를 되게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치료하던 환자 중에 설계도를 뭐 쫙 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그리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도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다 갖고 있는 환자들은 없고, 그 중에 1개 정도를 갖고 있는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번트 증후군 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폐 환자들 군에서 그런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극히 드물고, 뭐 정말 자폐 전체 중에 뭐 한 1% 미만 정도의 수준이고,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반적인 기능이 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특출난 재능을 갖고 그걸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화가가 된다거나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엔지니어가 된다거나 그러기는 하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뭐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그냥 그 관련된 연구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만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대인관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져서 어디 취직이 잘 되거나 조직사회에서 성공적인 그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없지는 않지만 좀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영우가 보여주고 있는 눈도 거의 못 허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눈을 거의 못 맞추고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꼼지락거리는 것도 있고 걸음걸이도 너무 클럼지하다 그러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경미하지는 않은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지능이 사실 IQ가 165고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스쿨 수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영우의 모습은 중증도가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경미함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인물이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전형적인 자폐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고 또 뭔가 대중들한테 어떤 흥미나 그 재미는 또 있어야 되니까 우리 대중들은 또 뭔가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성취하고 또 약간 그런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열광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학습이 꽤 돼서 그냥 약간 좀 단조롭고 억양이 그냥 무심한 느낌은 들지만 그렇게처럼 우영우처럼 그렇게까지 단조롭고 특이하지는 않아요. 티가 좀 거의 안 나는 수준으로 위장을 매스킹이 잘 되고 보상이 잘 되는데 이제 우영우 캐릭터는 중증도가 좀 있는 그 행동과 지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대중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폐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IQ가 그래도 높은 자폐인데 우영우처럼 여전히 저렇게 뚜렷한 증상을 갖고 있게 된다고 라고 하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쯤이 되거나 고기능인 경우는 거의 티가 안 나는 경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어린아이 때는 해양생물, 바다생물, 뭐 고래, 상어, 뭐 그런 거 종류별로 학명까지 다 뒤에 붙여가지고 다 외우고 그 관련된 책만 그냥 아주 그냥 그 맨날 사달라고 하고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도 그걸 자꾸 설명해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나 또는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런 바다생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은 조금 더 그 내용이 좋아하는 주제나 협소한 주제가 조금 더 세련된 걸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뭐 어떤 약간 오타쿠라고 하죠. 왜 좀 특정 애니메이션에 꽂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특정 주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포물만 뭐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런 아키텍처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든지 특정 어떤 그 건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쪽에 뭐 어떤 특정 도시, 특정 무슨 건축을 잘하는 그런 곳에 가서 계속 그것만 본다거나 이제 그런 약간의 오타쿠적인, 그리고 컴퓨터 게임도 뭐 그런 쪽에 관련된 반복적인 게임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보통 이렇게 변해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의 그 제한적인 관심사나 특이한 그 어떤 그 관심사, 그걸 우리가 Restricted Repetitive Behavior and Interest라 그래서 RRB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 RRB적인 것들이 어릴 때는 뭐 자동차 줄 세우기, 바퀴, 뭐 그런 어떤 특정 뭐 숫자 뭐 읽기, 뭐 달력 외우기,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초등학생쯤이 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그런 환자가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야구선수 연봉 외우기, 또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 어떤 식의 관심사로 옮겨갈지 너무 궁금해지는. 그래서 실제로 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중에 굉장히 고기능인 아이 중에 역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역사 블로그. 그리고 저한테 지금 다니는 아이 중에도 자기가 어떤 특정 컴퓨터 게임에 꽂혀 있는데 그걸 설명해주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세련돼져 가고 조금씩 자기 그 전공과 관련된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이게 이제 어른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고래 바다 생물에 꽂혀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약간 어린아이들의 그런 관심사 종류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우영우 변호사는 아직도 이제 고래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그런 장면들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드라마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드라마의 긍정적 측면에 하나로서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다들 힐링 받는다, 또 재밌다,
감동을 뭔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영우, 박은빈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너무 귀엽게 순수하고 그렇게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천지적인 어떤 걸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또 주변에 그 뭐 최수연 변호사라든지 또 정명석 변호사라든지 또 이준호 수사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영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도와주고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장애 환자들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동등한 관계로서 대하려고 하잖아요.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저는 참 그런 측면에서 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부러 너무 배려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무심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들한테도 똑같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보통 장애 환자랑 함께 지내거나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막 과도하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과도하게 배려해 주려고,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봐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배려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배려하는 장면도 있죠. 이렇게 물, 잘 못 딸 때, 뚜껑을 잘 못 열 때, 이렇게, 그건 약간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대로 또 도와주는 장면이 있으면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또 뭐 너무 막 배려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똑같이 동등한 분량을 일을 처리하게 해주고 정명석 변호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애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우리 반 친구들의 우리 과에 이런 약간 독특한 친구, 약간 특이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이상하게만 쳐다보고 그 친구를 자꾸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뭔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 좀 합류시켜서 그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막 지적질하는 경우 잘난 척한다라고만 생각하고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 중에 언어가 어느 정도 되고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30%는 되거든요. 그런 20~30%의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 사회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어우러짐의 그 어떤 모델링이 돼주는, 주변 사람들의 모델링이 돼주는 역할을 우리 이 드라마에서 동료와 그런 그 선배 변호사나 수사관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한편으로는 또 이런 그 권민우 변호사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안 이꼽게 보고 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렇게 보고 약간 좀 클레임을 하고 뭐 그런 또 사람들 또 어디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간간히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대처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아마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순기능은 어쨌든 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 대중들이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모델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드라마의 순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해하게 되면. 제가 자폐 부모님들이 처음 와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 얘가 이래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지식하게 반응하고, 아빠 이런 거는 뭐 정명석 변호사한테 우영우가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걸 아빠한테 이제 어릴 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폐인 걸 몰라 아빠가. 그러면 아빠는 어디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고 체벌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을 주고 아이랑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정명석 변호사처럼 네, 이거는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대처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세상에는. 보통은 화를 발끈 내거나 제가 지금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정명석 변호사는 너무 이해하니까 이해하는 태도의 모습 모델링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이 약간 좀
살짝 화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지식하게 대처하거나 이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또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약간 그 상대방의 친구들이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래서 일부러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별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커먼 센스가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 있고 통념적인 사고를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이런 의도였으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으로 했어. 그러면 또 그 친구는,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는 그랬구나 알겠어 라고 또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친구가 사회적 습득을 하나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이 되는, 또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는 친구가 그 부중에 있다거나 또는 과에 있다거나 동료 중에 있다거나 그럴 때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사실 그 기저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통 통념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학습시켜주면 훨씬 그 사람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환자분이나 그 사람은 당신께, 친구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커먼 센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사회적 상식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자폐 부모님들께 늘상 데리고 다니면서, 식당에 갈 때, 뭐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을 얘기할 때, 저기서 저 주인공이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약간 황당하고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면, 그렇게 생각해, 서령이는. 나는, 아빠는, 엄마는 그때 이런 감정이 느껴졌는데, 혹시 뭐 땡땡이는 이런 감정 느끼지 않았어? 그러면서,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근데 10명 중에 한 7, 8명은 보통 저 장면에서 무섭게 느끼고 또는 슬프게 느껴. 라든지 그런 통념적인 어떤 반응들을 학습시켜주는 걸 계속 연습시키라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념을 가르친다, 감정을 가르친다, 사회성을 학습시킨다, 탑재시킨다. 그 과정이 이런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 능력에 굉장히 그걸 이제 써먹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